왜 어떤 사람은 평생 일해도 통장 잔고가 늘 제자리인데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이 눈에 띄게 쌓일까요? 우리는 흔히 운이 없었다, 집안이 못 살았다, 나라 경제 구조가 나쁘다고 말하지만 개인의 사고방식과 일상적인 선택이 차이를 키우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당신이 보내준 긴 글에는 100가지 조언이 나열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조언의 개수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구조와 논리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그 조언들을 재구성해 가난에서 벗어나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 원리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인정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회구조, 출발선의 차이, 경기 상황은 분명 우리 힘으로 당장 바꾸기 어렵고 이것이 소득과 불이 격차를 만드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경제학에서도 개인의 선택과 습관이 장기적으로 자산 격차를 확대하거나 줄이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은 꾸준히 확인되어 왔습니다. 즉, 구조를 탓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 무엇을 바꿀지 고민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가장 합리적인 태도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출발점은 돈에 대한 믿음을 다시 점검하는 일입니다. 돈은 더럽다, 많이 벌면 나쁜 사람이다, 불을 쫓으면 영적으로 타락한다는 식의 생각은 감정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현실 경제와는 잘 맞지 않습니다. 차가운 경제학의 언어로 보면 빈곤이야말로 질병, 교육기회 부족, 정치적 무력감 같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만들어내는 쪽에 가깝습니다. 돈 자체는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가 윤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재정 전략을 설계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돈을 악마화하는 대신 돈을 나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넓게는 공동체에 투자하기 위한 자원으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돈을 숭배하지도 그렇다고 마녀 사냥하듯 혐오하지도 않는 균형 잡힌 태도입니다. 돈을 현실의 제약 조건으로 인정하되 내 가치관과 장기 목표에 맞게 배치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보는 것이 경제학적 사고와도 잘 맞습니다. 이런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 단계인 구체적인 전략, 즉 저축, 투자, 창업, 교육 같은 선택들이 비로소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언어입니다. 나는 그럴 여유가 없어 라고 말하는 순간 뇌는 계산을 멈추고 게임이 끝났다고 선언합니다. 반대로 어떻게 하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묻는 순간 뇌는 옵션을 탐색하고 소득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거나 구조를 바꾸는 여러 시나리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성은 초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을 조금 더 생산적으로 바꾸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언어는 습관이고 습관은 결국 행동 데이터로 기록되어 재무 상태에 반영됩니다. 늘 포기 선언부터 하는 사람의 미래 흐름표는 대개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질문형 사고를 후연하는 사람은 작은 금액이라도 추가 소득원을 만들거나 같은 소득으로도 조금 더 많이 남기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나는 당장 거액을 벌지 못하더라도 이런 사고방식의 차이가 복리처럼 쌓여 장기적으로 자산 격차를 만듭니다. 이제 비교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기준을 절대적인 지표가 아니라 이웃, 동료, 소셜미디어 속 타인의 소비 수준에 맞춥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지윈제 또는 과시적 소비라고 부르는데 남에게 보이기 위한 지출은 만족도에 비해 비용이 매우 큰 편입니다. 이웃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려는 강박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저축이 아니라 지출과 부채를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문제는 현대의 디지털 환경이 이 비교 본능을 끝없이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화면을 켜는 순간 남의 여행, 명품, 새 차, 새 집을 실시간으로 구경하게 됩니다. 이때 비교를 멈추지 않으면 경제적으로는 내 소득 수준보다 한 단계 위의 라이프 스타일을 빚으로 끌어다 쓰게 되기 쉽습니다. 결국 이웃과의 격차를 줄이려는 시도가 오히려 자산 격차를 더 크게 만드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체면을 위한 지출과 생산적 지출의 구분입니다. 참면 지출은 나를 실제보다 부자로 보이게 하지만 통장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비용입니다. 반대로 생산적 지출은 나의 소득 창출 능력이나 장기 만족도를 높이는 쪽으로 돈이 흘러가게 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금액을 써도 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고 다른 사람은 점점 여유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구분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꼭 짚어야 할 것은 소득보다 더 중요한 개념, 바로 지키는 능력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소득은 흐름이고 자산은 저장고인데 흐름이 아무리 커도 저장고에 남지 않으면 재정 안정성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복권 당첨자나 젊은 나이에 거액을 번 운동선수가 얼마 안가 파산하는 사례는 소득의 크기보다 저축과 관리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극단적 사례입니다. 얼마를 버느냐보다 매달 얼마를 남기느냐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당신의 경제 생활은 다른 궤적을 갖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첫 단계는 자신에게 먼저 지불한다는 원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을 받으면 청구서, 카드값, 대출 이자부터 지불하고 남은 돈을 저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남는 돈은 대개 거의 없거나 아예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월급을 받자마자 일정 비율을 저축이나 투자 계좌로 먼저 옮기고 남은 돈으로 생활을 맞추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원칙은 심리적으로도 중요합니다. 나는 남을 위해서만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신호를 매달 스스로에게 보내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기보상 구조가 있어야 지출을 줄이는 일이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투자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간 간선호를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바로 이처럼 규칙을 설계해 두는 것입니다. 저축과 더불어 안전망, 즉 비상자금의 개념도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 실직, 가족의 위기는 어느 가정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확률적 사건입니다. 이때 예비자금이 없는 사람은 카드 돌려막기나 고금리 대출로 대응하게 되고 이는 미래소득을 끌어다 쓰는 악순환을 부릅니다. 몇 달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비상자금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당신이 자유롭게 직장을 옮기고 협상을 시도할 수 있는 선택권의 재원입니다. 다음으로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부를 만드는 사고방식에서 핵심입니다.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주머니로 돈을 넣어주는 것, 부채는 당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같아도 사용 방식에 따라 같은 집과 같은 자동차가 자산이 될 수도 부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현금 흐름의 관점으로 보면 소유했다는 사실보다 그 소유가 매달 어떤 방향으로 돈을 움직이게 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했을 때 그 집에 본인이 살면서 유지비와 세금, 이자만 나간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부채의 성격이 강합니다. 반대로 임대 수익이 대출 원리금과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 구조라면 같은 집이 곧 자산이 됩니다. 학자금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 더 높은 소득을 가져오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라면 좋은 빚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짐이 됩니다. 결국 관건은 질문입니다. 이 지출이 앞으로 내 현금 흐름을 플러스로 만들 것인가, 마이너스로 만들 것인가? 잠깐의 만족을 위해 마이너스를 사들이는 습관이 쌓이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계좌는 늘 부족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반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대신해 돈을 벌어줄 자산을 조금씩 늘려가면 어느 시점부터는 노동소득의 압박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을 하려면 금융지식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학교 교육이 돈에 대해 거의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학교는 좋은 시민 혹은 좋은 직원이 되는 법을 알려줄 뿐 자산을 설계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며 세금 구조를 이해하는 법은 체계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 책, 강의, 멘토를 통해 스스로 금융문해력을 키우지 않으면 평생 돈을 벌면서도 돈의 언어를 모르는 상태로 남게 됩니다. 가정에서 물려받은 돈에 대한 믿음도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의 조언이 항상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그 조언이 형성된 시대와 당신이 살아가는 시대의 경제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케너디 세대에게 유효했던 전략, 예를 들어 한 직장에서 오래 버티며 연금에 기대는 방식은 인구 구조와 연금 제도가 빠르게 변하는 오늘에는 더 이상 안전한 전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존중하되 그대로 모방하기보다는 새로운 정보와 비교해보며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정치와 정책 역시 당신의 경제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를 정치인의 결정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국가 부채, 조세제도, 복지정책은 시간이 지나며 변하고 때로는 실수와 인기 영합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때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시스템을 냉정하게 관찰하고 그 틀 안에서
합법적인 절세 구조와 안전망을 스스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무조건 적게 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월급 인상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소득이 오르면 대개 세금과 지출도 함께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른바 생활 수준의 상승, 즉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명목 소득은 늘었는데 체감 여유는 그대로 혹은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그래서 금융지능 없이 단순히 소득만 올리려 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보면 구조적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는 임시 처방에 불과합니다. 장기적인 해법은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팔아얻는 노동소득만을 유일한 수입원으로 보지 않고 자산소득과 사업소득을 포함한 여러 기둥을 어떻게 세울지 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 네트워크, 경험 같은 보이지 않는 자산을 꾸준히 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퍼클로저락에서 말하는 인적 자본의 축적이 바로 이 지점에 해당하며 이 투자는 대개 단기 소비를 줄이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인적 자본을 키우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교육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꼭 학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기술에만 매달리기보다 그 기술을 시장에서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줄 보완 능력을 하나씩 추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세일즈, 협상, 글쓰기, 데이터 이해 능력 같은 스킬을 더할 때 시장에서의 몸값이 크게 달라집니다. 기술하는 하나에만 의존하는 사람은 경기의 파도 앞에서 취약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능력을 조합한 사람은 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희생이 바로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시절의 거의 모든 여가를 파티, 과도한 휴식, 끊임없는 콘텐츠 소비에 쓰곤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크게 도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일정 기간은 의도적으로 오락을 줄이고 학습과 실험에 시간을 투자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하루, 이틀로는 티가 나지 않지만 몇 해가 지나면 커리어와 자산 수준에서 극명한 격차로 나타납니다. 시간 관리의 핵심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하고 있는 일이 내 재정 목표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게 만드는가, 아니면 단지 하루를 빨리 지나가게 만드는가를 자주 물어야 합니다. 경제학적으로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자원이기 때문에 낭비된 돈은 회복 가능하지만 낭비된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래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은 시간의 가치를 돈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부분을 마무리하며 돈과 윤리의 관계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반드시 탐욕스럽거나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무시하거나 더럽다고 여기면 실제로는 돈 때문에 자신의 가치관을 쉽게 타협하게 되는 역설이 생기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내가 어디까지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가치의 경계를 설정해 두어야 돈을 다루면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부분에서는 돈에 대한 믿음, 언어, 비교와 소비, 저축과 자산, 금융교육, 시간과 인적 자본 같은 토대를 다루었습니다. 둘째 부분에서는 레버리지, 창업과 자영업의 차이, 투자와 투기의 구분, 가족과 다음 세대를 위한 전략, 그리고 실천과 행동의 문제를 더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천천히 곱씹으면서 내 삶에서 가장 먼저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습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면 그 자체가 이미 첫 투자입니다. 불은 거대한 결심보다 이런 작은 선택들의 누적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하면서요.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당신이 보내준 긴 글의 뒤쪽에 담긴 조언들을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다시 엮어보겠습니다. 앞부분이 주로 돈에 대한 믿음, 소비 습관, 기본적인 저축과 자산 개념을 다뤘다면 이제는 레버리지, 창업, 투자, 관계, 그리고 실천 단계까지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먼저 레버리지라는 개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레버리지는 다른 사람의 시간, 재능, 자본을 빌려 자신의 경제적 결과를 키우는 전략입니다. 혼자서 10시간 일해보는 소득과 5사람이 각자 8시간씩 일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의 소득은 구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학에서 생산함수를 이야기할 때 자본과 노동을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산출이 달라지는 것처럼
개인의 삶에서도 레버리지를 얼마나 잘 쓰는지가 불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레버리지를 무조건 빚과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시간, 남의 재능을 활용하는 것 역시 레버리지입니다. 혼자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는 자영업자는 결국 자신의 시간 이상으로는 확장할 수 없고 일이 늘어날수록 삶의 질은 떨어지는 역설에 빠집니다. 반대로 좋은 파트너와 직원을 찾고 역할을 위임하며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면 내 시간은 점점 더 고부가 가치 활동에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과 자영업을 구분하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램파는 사업체인데 실제로는 사장 혼자 모든 일을 떠안고 있다면 법적 형태만 다를 뿐 구조는 여전히 월급 노동과 비슷합니다. 내가 하루라도 쉬면 매출이 바로 떨어지고 나 없는 사업은 팔아도 값이 나지 않는다면 그건 자산이라기보다 힘든 직업에 가깝습니다. 진짜 사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스템과 브랜드가 가치의 중심이 되고 개인의 노동 의존도는 점차 줄어드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이 지점에서 세일즈와 마케팅 능력이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시장에서는 좋은 제품이 항상 승리하지 않습니다. 알려진 제품, 이해하기 쉬운 제안, 신뢰를 잘 쌓은 브랜드가 승리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경제학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말하듯 소비자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완벽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믿을 수 있는 쪽으로 선택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일과 서비스를 설명하고 가치 제안을 분명히 하는 능력은 부끄러운 기술이 아니라 필수적인 경제 능력입니다. 나는 조용히 실력만 키우겠다라는 태도는 아름답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시장에서의 가시성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인터넷 환경에서는 개인도 하나의 브랜드가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지,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전략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퍼스널 브랜드의 핵심이고 장기적으로는 가격 협상력과 기회 접근성을 높여줍니다. 투자에 관해서도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투자는 자산이 만들어내는 현금 흐름과 내 삶의 목표를 연결하는 활동입니다. 반면 투기는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며 단기적인 차익에만 집중하는 행위입니다. 두 행동이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의사결정 구조와 리스크 관리, 정보 수집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좋은 투자자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비즈니스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수익률이 높다, 모두가 한다는 말만 듣고 참여하면 사실상 도박에 가까워지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금융사기와 피라미드 구조는 높은 수익률 약속과 주변 사람들의 열광, 복잡한 설명을 섞어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립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욕심을 한 발 뒤로 물리고 사업 구조와 현금 흐름, 법적 리스크를 차분히 따져보는 태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투자와 저축을 항상 가족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대개 나 하나의 인생에서 끝나지 않는 계획을 세웁니다. 자녀 세대의 교육, 금융 습관, 상속 구조까지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돈을 쓰는 기준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의 만족보다 미래 세대의 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자원을 배분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 때문에 가난해졌다고 느끼기보다 자녀를 경제적 도약의 동력으로 삼는 시각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돈 이야기를 피하지 않고 예산, 저축, 목표 설정 과정을 함께 보여주면 그 자체가 다음 세대를 위한 금융교육이 됩니다. 해달라는 것 모두를 사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선택과 우선순위를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녀는 돈이 공짜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노동과 책임, 그리고 계획의 결과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소비를 줄이는 실천 조언들 역시 경제학적으로 해석해보면 의미가 또렷합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각종 구독, 잦은 외식과 파티, 도박, 유해한 기호풍 소비는 모두 현재 효용을 크게 느끼지만 미래 자산을 갉아먹는 전형적인 지출입니다. 각 항목의 비용은 한 번만 보면 작아 보이지만 월 단위, 연 단위로 누적하면 놀랄 만큼 큰 금액이 됩니다. 이는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정신적 회계와 정액 지불의 착각이 결합된 결과로 고정비를 늘릴수록 저축 가능액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전략은 소득을 늘리기 전에 먼저 고정지출 구조를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자주 쓰지 않는 구독을 정리하고 이동수단을 단순화하고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제 일정을 체계화하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 자동으로 절약됩니다.
이 절약된 금액이 바로 투자와 비상자금의 씨앗이 됩니다. 당장 거창한 금융상품보다 이런 생활 습관의 정리가 장기적으로 훨씬 큰 효과를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도박과 과시소비는 특히 조심해야 할 영역입니다. 도박은 통계적으로 항상 기대값이 마이너스인 게임이며 이 게임을 설계한 사람만 꾸준히 이익을 얻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의 대박을 꿈꾸며 자신의 가계부를 천천히 무너뜨립니다. 과시소비 역시 마찬가지로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 자신의 재정 건전성을 희생하는 행위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한 개인이 타인의 시선을 얻기 위해 사용한 돈은 사회 전체로 보았을 때 거의 생산성이 없는 지출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자신과 가족의 능력을 키우고 자산을 늘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쪽으로 사용된 돈은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입니다. 같은 돈이라도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 개인의 삶뿐 아니라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보여주기 위한 지출을 자연스럽게 줄이고 더 의미 있는 곳에 돈을 쓰게 됩니다. 인간관계 역시 돈 문제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이 곧 당신의 미래라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항상 불평과 소비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당신도 자연스럽게 같은 언어와 습관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공부, 프로젝트, 아이디어, 시도와 실패를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생각의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또한 인간관계에는 경제적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좋은 뜻으로 친구의 빚에 보증을 서거나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감정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일은 우정을 지키기보다는 우정과 돈을 동시에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도와주려면 그 부담이 나에게 완전히 전가되지 않는 방식으로 돕는 것이 좋습니다. 즉, 타인의 경제적 무책임을 내 가계부로 떠안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모두를 위한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시간과 소득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일한 시간에 비례하여 돈을 받습니다. 이 구조의 문제는 하루가 아무리 길어도 24시간이라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크게 만들고 싶다면 언젠가는 시간과 소득이 비례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성과 기반 수입 구조입니다. 직장에서든 사업에서든 결과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구조는 위험해 보이지만 동시에 상한선을 없애줍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수입을 성과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일정 비율을 성과 기반으로 가져가기 시작하면 성장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제공하는 가치가 분명하고 측정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건강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몸이 버티지 못하면 어떤 계획도 의미가 없습니다. 심장과 뇌, 몸 전체가 건강해야 그 위에 금융 지식과 전략, 투자가 쌓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 부족한 수면, 유해한 소비 습관은 결국 의료비 지출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요인이 되고 이는 재정적 압박으로 되돌아옵니다. 경제학적으로도 건강은 가장 중요한 인적 자본입니다. 자신의 몸을 관리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가장 중요한 자산을 방치하는 셈이며 이로 인한 손실은 숫자로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지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득과 창의력을 유지하려면 일정 수준의 운동, 식습관 관리, 휴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른 모든 재정 목표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두 가지 태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두려움과 불편함을 대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배움에 대한 태도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지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장의 가장 큰 적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사업, 새로운 투자, 새로운 직무에 도전하려 할 때마다 머릿속에는 실패와 손실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먼저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사라진 뒤에 움직이려 하면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단위로 행동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모든 것을 걸지 않고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실험하고 그 결과를 학습 재료로 삼습니다. 이 반복이 쌓이면 두려움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배움에 대한 태도 역시 비슷합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안다라는 생각은 경제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경제 환경, 기술, 세법, 산업 구조는 끊임없이 변하고 오늘의 정답이 내일의 오답이 되기도 합니다. 강남글에서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경소남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큰 자신감을 만들어줍니다. 모른다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책을 찾고 멘토를 찾고 질문을 던지고 데이터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금융지능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과정입니다. 지식 업데이트를 멈춘 사람부터 시장에서 밀려나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배움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특히 인터넷과 각종 디지털 도구 덕분에 지식과 도구의 접근 비용이 낮아진 지금 배움을 멈추는 것은 스스로에게 거는 가장 큰 족쇄입니다.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처음 당신이 보내준 긴 글에는 100가지의 조언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경제학자의 눈으로 보면 그 안에 흐르는 줄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믿음을 재정의하고 언어와 생각을 생산적으로 바꾸며 비교와 과시 소비의 함정을 벗어나는 것. 소득의 크기보다 남기는 구조, 즉 저축과 비상자금, 자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현금 흐름을 설계하는 것. 레버리지와 창업, 투자를 통해 시간과 소득의 관계를 재구성하고 좋은 빚과 나쁜 빚을 구별하며 사기와 함정을 식별하는 감각을 기르는 것. 가족과 인간관계를 재정 전략의 일부로 보고 나와 자녀 세대 모두의 금융 문해력을 높이는 것. 건강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관리하며 두려움과 불편함을 성장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평생 학습을 통해 자신의 경제 지도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 하나를 바꾸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오늘 단 한 가지라도 행동을 바꾼다면 경제학적으로 그 변화는 시간의 복리를 타고 점점 더 큰 차이로 누적될 것입니다. 소득 수준, 출발선, 환경이 어떻든 사고방식과 습관을 설계하는 일은 언제나 당신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부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 돈에 끌려가는 삶에서 돈의 흐름을 설계하는 삶으로 천천히 방향을 돌리는 과정입니다. 브론코스 그 첫걸음을 이미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멀리 와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